예, 안녕하세요. 인텔코리아 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좀 아까 막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내용 보시다가 반도체 얘기 들으시려면 되게 약간 되게 딱딱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2013년부터 인공지능을 계속 이제 뭐 소개를 해왔고, 제가 이제 여기 인텔 있기 전에 엔비디아에서 10년 있으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챗GPT 나오면서 다시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생기는 것 같긴 해서, 그러면 좋으면 좋게 생각하는 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데이터셋 자체를 그만큼 많이 모아야 되고, 또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챗 GPT에서 얘기하는 어떤 텍스트 기반의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발전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훨씬 많은 커머셜 시장에서의 어떤 적용이라는 건 되게 아직까지는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핵심이 사실은 그 데이터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메타버스도 한참 붐 일어나다가 막 약간 좀 요새 시큰둥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어떤 이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도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보셨던 분들은 데이터 모으기 되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AI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약간 고민을 해보게 되긴 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워낙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기는 해서, 물론 그 시장이 잘 됐을 때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텔을 얘기할 수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1968년도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50년을 넘게 이제 반도체라는 시장을 계속 리드를 해온 회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AI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또 그리고 AI 반도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가 계속 발전해 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걸 것 같고, 60년대부터 해서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1980년도 한 84년도였나 제가 첫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였긴 했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워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PC라는 게 발전해 왔긴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되게 빙하기를 몇 번에 걸친 빙하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데이터라고 자꾸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것들이 결국은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제품들은 다 컴퓨터화가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제품들 안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 뭐 센서,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 살고 있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구현하는 것들이 이런 반도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고, 이제 CPU는 이제 그런 반도체 중에서도 뇌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는 좌뇌, GPU는 우뇌. 병렬 처리를 보통 하는 기계들이고, 근데 그 CPU하고 GPU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CPU, GPU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는 되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훨씬 더 되게 큰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수만 170개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다양한 반도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AI 반도체라는 것이 무언지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조금 몇 개가 있긴 하죠. 한국에서는 뭐 사피언, 퓨리오사 같은 데도 있고, 인텔도 이제 여러 가지 가우디라든지 몇 가지 이제 트레이닝 전용 뭐 반도체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시장 계속해서 이제 계속 커질 것이다.
결국 그 이유가 데이터가 계속 쌓여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화된 기능을 갖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CPU하고 GPU는 범용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렇지만은 메모리도 메모리 특화되어 있는 거고 AI 반도체도 뭔가 특화된 AI 기능을 구현하게끔 하는 반도체 시장이 만들어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면은 어쨌든 그 반도체라는 것들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되게 AI를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아까 들었던 어떤 크리에이터 시장에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지가 되게 사람들한테 신선하고 광고에도 쓰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백단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는 않으세요. 그걸 되게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성공적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데이터 연결성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기기들이 되게 많고 그 만들어지는 기기들에다가 각 해당되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AI 반도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에서의 AI 반도체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기기 자체가 좀 더 뭐 잘 움직이게끔 한다?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뭔가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AI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기기에서도 그런 모든 AI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되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특히 제조업이 강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 투자되는 비용 대비 시장이 커지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긴 하겠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 만드는데 한 15조 가까이 15조 달러 가까운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산 라인을 만드려면 하더라도 그 미식 축구장 6배에 달하는 어떤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그 안에 생산 라인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마켓을 크리에이션 한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큰 이제 뭐 투자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지만 15빌리언 달러라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150억 달러죠. 엄청나게 몇 조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뭐 최근에도 삼성에서 뭐 이 용인 쪽에다가 뭐 300조 투자한다는 얘기 할 정도로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요. 인텔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텔을 저는 사실 발표할 때 인텔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인텔은 1968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50년 넘게죠. 55년째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왔고 71년도에 처음에 4004 프로세서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이제 13세대 CPU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반도체라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전체를 AI를 데이터를 엣지부터 생산하는 데부터 그 데이터 센터에 이르는 또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닌 거고 데이터만 있어서 되는 거 인공지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GPU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계셨던 분들 스마트 팩토리를 예를 들면은 또는 뭐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데이터 어떻게 모을지부터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은 인공지능 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 어디든지 다 공개가 돼 있어갖고 쉽게 인공지능 구현할 수 있으시거든요. 요새는. 데이터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전 발표 시간에 그 데이터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도메인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은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데이터 모은다고 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가서 병원 데이터 모아서 무슨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되게 쉽게 낼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갖고 치매 환자를 예측하고 싶은데 과연 일반 인공지능을 잘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능할까? 안 될 겁니다. 도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는지도 모를 거고 어떤 인사이트를 거기서 도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운의 잔해 CPU, GPU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데이터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속도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전체 데이터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개인당 80기가 데이터라는 거를 어떻게 거기서 처리할지 물론 그거를 뭐 CPU, GPU 던지면 가능하겠지만 그 데이터 엄청나게 큰 게 업로드 될 때 I/O 문제가 생겨요.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아무리 CPU, GPU가 빨라도 I/O가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인텔은 사실은 그 CPU뿐만이 아니고 인텔도 GPU를 지금 올해 내놨긴 했지만 CPU, GPU, 네트워크, I/O, 메모리에 대한 기술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체 프로세스를 빠르게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텔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런 솔루션을 하드웨어적으로 물론 소프트웨어도 되게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게 소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는 코스트 이펙티브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현재 이제 뭐 인텔 4나노, 3나노, 뭐 2나노, 1.8나노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거는 반도체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얼마큼 작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나 편하게 가격 싸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공정이라는 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정, 이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서버용 사파이어 레피드라든지 뭐 랩토레이크 지금 13세대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랩토레이크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인텔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어의 법칙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무어 법칙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너무 빠르게 뭔가를 기술을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적절한 수준에서 그 시대에 맞게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관점에서 무어의 법칙을 본다면 무어의 법칙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반도체 기술, 공정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런 거를 반도체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반도체를 이 정도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양한 곳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거 뭐 거기에 이제 공정 기술에 대해서 패키지 기술도 되게 중요해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집어넣고 패키징을 해서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거를 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가 빠르게끔 메모리를 적증시키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서 뭐 저희는 뭐 공정 기술뿐만이 아니고 저런 패키징 기술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갖고 계속해서 칩을 이제 요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선들로 안에 이렇게 이 범프 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게끔 왜냐면 여기에 모든 또 다른 반도체를 다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 CPU 옆에다가 뭐 멀티미디어 칩도 연결되고 메모리 연결이 되고 다양한 반도체들이 갖다 여기 달라붙는 거거든요. 왜 우리 뇌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뇌에 모든 사람의 기능들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반도체들이 다 여기 연결되게끔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연결고리를 결국은 작게 자꾸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기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게끔 되고 핸드폰처럼 좀 더 뭔가 기기가 작아져야지만 그 기기들이 휴대용화, 이제 모빌리티가 가해지면서 다양한 곳을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되겠죠. 자동차에다가 큰 PC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세스들, 뭐 자세하게 여기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고 패키징 기술이 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도 되게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반도체를 구현하려면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있고 아까 이제 공정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하지만 그 전에 회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도 되게 필요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하게끔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디자인을 하고 마스크를 뜨고 뭐
프레플리케이션 하고 다이하고 소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테스트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싱을 해갖고 이제 패키징을 하게끔 되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인텔만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지역을 거쳐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비용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어떤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인텔은 좀 더 원활하게 전체적인 수급망을 언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해지게끔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AI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공정을 90나노 공정일 때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그런 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도 했었는데 계속 공정이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그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큰 뭐 저해 요소는 작용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 또는 지속적인 투자 능력 어떤 개발 인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7나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정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없어요. 인텔하고 아마 뭐 요새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시겠지만 삼성, TSMC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나노, 1.8나노까지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물론 이 세 회사가 강력하게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은 이 공정 기술 통해서 CPU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제품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거 메모리 기술 같은 걸 다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약간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이나 프로세스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AI 반도체 특화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CPU, GPU, FPGA, ASIC이라는 부분을 이제 잘 기억에 담으셔야 될 것 같고 워낙 GPU는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모든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 AI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GPU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미지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 음성이라든지 이런 자연어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가 되게 균일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GPU는 사실은 그 보통 CPU를 멀티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GPU는 매니코어라고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는 좌뇌 직렬 프로세스, 시리얼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 GPU는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죠. 그래서 이 CPU하고 GPU를 같이 합쳐갖고 헤테로지니스 컴퓨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컴퓨팅을 통해 갖고 그런 데이터의 처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고, 뭐 당연히 인텔도 그런 GPU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 보시면은 GPU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그거는 인텔 GPU가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어서 어쨌든 그런 기술을 또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걸 좀 더 인공지능 특화되어 있는 제품도 저희가 내놓고 있기는 해서 어쨌든 CPU하고 GPU라는 부분들이 운의 잔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GPU가 매니 코어를 갖고 있다는 건 코어 그 GPU 한 5천 개 정도의 코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도 5천 개 더 이상이 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자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병렬화 시켜갖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게끔 하는 병렬 처리는 그런 약간 이 획일화된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은 다 RGB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셀에서.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는 되게 병렬화가 되게 좋게 잘 작용을 해서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자체를 행렬화 시키기 때문에 행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GPU가 되게 잘 돌기 때문에 음성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할 때. 학습을 할 때.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학습하고 뭔가 분석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데까지 있어서 그럼 과연 다 그걸 GPU로 가능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뇌가 마치 작동할 때 운의 잔해를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CPU, GPU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CPU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세요. 그 데이터를 아까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뭔가 보여주는 데까지 필요한 기술들 학습을 빼놓고라도 그런 기술에서는 CPU가 아직도 훨씬 더 많은 그 프로세스가 전체 과정에서 한 70% 이상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CPU는 되게 효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몇 분 남았죠. 제가 막 너무 하다 보면 또 10분 정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PGA는 그런 다양한 알고리즘, AI, 아까 이게 AI라는 것들이 뭔가 특화된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다양한 기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다양한 기기에서 어떤 특화된 기능, 이미지만을 처리하는 기능, 음성만을 처리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 장비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만을 보는 기능,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미지하고 음성 말고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AI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산업 시장 자체, 커머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AI를 구현하는 시장 말고 산업적으로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긴 하죠. 데이터 모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특화된 기능들, 서로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실은 FPGA라든지 AG를 통해서 가능하시게끔 될 거예요. 저런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저거는 결국은 사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전자 회로 같은 것도 이해하고, 거기다 그 전에 AI 알고리즘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여기다 하드웨어 포팅함으로 인해 특수 기능을 갖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FPGA가 그런 프로세스를 좀 쉽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있어서 뭐 FPGA라는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인텔하고 AMD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렸고, 요것도 뭐 이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어머리 시대를 가장 특징 지어진 네 가지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퍼베이시브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스트럭처, AI라고 얘기하죠. 저는 AI라기보다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표현을 좀 더 쓰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유비쿼터, 모든 컴퓨터, 모든 기기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클라우드 엣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 어떤 이 구조가 돼야 되는,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 커넥티브하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기기들이 연결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AI 반도체는 이런 세상에서 되게 커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디플로이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하신 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하고, 모델을 하고 있는 데서 GPU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이 모델하는 과정,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꼭 딥러닝만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기술이고,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전체적인 이 머신러닝 세계에서의 어떤 이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프로세서들은 여전히 CPU가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좀 더 산업, AI라는 어떤 산업 분야를 이미지하고 보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거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랑 뭐 요거죠. 인텔 너무 자랑하는 것 같긴 해갖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CPU를 쓰는 거고, 학습할 때 GPU를 많이 쓸 거고요. 근데 그 학습도 이미지하고 보이스에서 많이 쓰고, 이제 자료 처리 같은 경우 많이 쓰긴 하겠지만, 좀 더 이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맨 왼쪽에 머저리티 오브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이제 프리프로세싱,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실 거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데이터를 로딩하고,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모델 셀렉션하는 부분에서 거의 한 70% 가까운 시간이 든다는 거. 실질적으로 GPU를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시간은 생각보다 안 듭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장비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뭐 AI는 GPU여야 돼라고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은 GPU를 되게 많이 사세요.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를 그러면은 이제 CPU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어떻게 AI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 나갈까? FPGA라고 하고 그다음에 ASIC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긴 하겠죠. 어떤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ASIC을 통해서 AI 반도체를 만들어 나갈 거고, 그런 어떤 중간 프로세스에서 FPGA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 갖고요. FPGA는 프로그래머블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가 뭔가 텅 비어 있어요. 그 안에다가 뭔가 프로그래머를 해서 이걸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게끔 하는 반도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전 단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PGA, 그러니까 왜냐면은 반도체를 뭔가 만드시려면 AI 반도체 만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뭐 한 15빌리언 달러가 들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부탁해야겠죠. 팹에다가. 하지만 그거를 진짜 특화되는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엄청나게 연구개발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뭔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반도체, 그러니까 뭐 반반도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FPGA라는 거를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여기 왼쪽에는 이제 AI 프레임워크이죠. 텐서플로라든지 파이터치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추론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조그만 인공지능 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조그만 인공지능 뇌냐? 그러니까 GPU는 범용적으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특화되어 있는 기능의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 거기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미지만 인식하든지 그 CT 이미지로 얘가 폐암인지 이 사람이 폐암인지 아닌지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추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자체를 오픈비노를 통해서, 인텔은 오픈비노라는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거는 이유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실 때 텐서플로우, 뭐 파이터치 다양한 막 AI 프레임워크를 쓰세요. 그럼 이거를 다 저기다가 뭔가 칩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픈비노를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통해 갖고 오픈비노를 쓰시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조차도 오픈비노에서 추론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픈비노를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오픈비노 기능들 집어넣어서 FPGA 집어넣어 특화된 기능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안에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성능이 나온다 했을 때 대량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중간적인 프로세스가 되게 필요하실 거고, 요거는 뭐 시간이 다 된 거 2분 남았으니까 FPGA를 사용할 수 여러 가지 방법들, FPGA 안에다가 이게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특수 기능들만을 따로 프로그램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저런 활성화 함수들을 쓰잖아요. 렐로드 쓰고 모두 쓰고 하는데 그런 자주 쓰는 특화된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집어넣어서 좀 더 이게 뭔가 이 가속 기능을 하게끔,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만을 내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래머로 하게. 근데 그게 가능한 거니까 FPGA를 한번, FPGA 쓰는 게 되게 어렵긴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툴을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산업을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기술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프로그래머블한 로직, 메모리, DSP, 트랜스버 같은 기능들을 프로그래머로 해서 구현하는데 그 안에다가 AI 기능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AI 기능일 수도 있고 다른 기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구현을 하고 궁극적으로 저게 제대로 작동한다 했을 때 ASIC화 시켜갖고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TSMC, 삼성, 인텔에다가 의뢰를 하긴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다시 반복이긴 하지만은 FPGA 기술을 통해서 AI 반도체라는 걸 구현 가능할 거고 이제 그런 AI 반도체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AI 수트라고 하는 툴이라든지 FPGA 기술 뭐 그다음에 샘플 코드, 테스트 보드, 그다음에 개발 장비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게 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뷰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생태계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AI도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프로세스,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첫 번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포함하는 패키지 기술을 포함하는 이런 기술들이 되게 필요해질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설사 뭐 AI 반도체를 만든 스타트들이 구현해낼 수는 없겠죠.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전에라도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다양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구현하고 데이터의 I/O를 어떻게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하는 시간만 빨리 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학습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모델링 하는 게. 그래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면서 그거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하지만 그게 뭐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파트너사들과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파트너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그 데이터들이 어떤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들도 거기서 또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인텔이 그런 회사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기본적으로 뭐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긴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어떤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런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이 인텔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AI 반도체 시장에서 협력체도 같이 구축하면서 그런 생태계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인텔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히스토리, 뭐 인텔의 약간 자랑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었고, AI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어떤 하드웨어들, CPU, GPU, 뭐 FPGA 따라서 네트워크 이런 메모리 기술이 되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